1998년 10월 18일 아침 중국 구이저우성 카이리시에서 다스투 경찰서의 부서장인 로에안 씨의 시신이 카이리시 영화사 건물 복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으며 밤늦게 3층에 있는 임대 아파트로 돌아가던 중 살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인은 둔기로 머리를 맞은 후 흉부에 칼로 찔린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그의 육사식 권총과 6발의 탄환이 사라졌으며 권총집만 남아 있었습니다. 현장은 2층은 사무실과 재무실, 3층은 뢰안 씨가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영화사는 저녁에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시신은 다음 날 아침에 발견되었습니다. 권총의 분실로 인해 범인이 이를 사용하여 추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44일 후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1998년 12월 1일 전고 카이리시 병원 418 단지의 17번 건물 501호 아파트에서 중국은행 카이리 지점장인 약귀건 씨와 그의 아내 14살 딸 그리고 한 이웃이 잔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현장에는 피해자들이 총에 맞거나 다수의 자상을 입은 흔적이 있었으며 범인은 가스 밸브를 열고 전기 밥솥에 탄환을 넣어 폭발을 시도하는 등 현장을 조작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5일간의 철저한 현장 조사 끝에 경찰은 옷걸이에서 4개의 변형된 지문을 발견했습니다. 탄환과 탄피의 감식 결과 사용된 총이 뢰안 씨에게서 탈취된 육사식 권총과 동일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증거로 인해 경찰은 두 사건을 합동하여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은 도시인 카이리시는 연속된 두 사건으로 인해 암울한 분위기에 휩싸였으며 주민들은 범인이 아직 도시에 있을 가능성에 불안해했습니다. 옷걸이에서 발견된 지문은 유일한 중요한 단서였으며 부서장과 은행 지점장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가 큰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당시 컴퓨터 시스템이 보편화되지 않았고 정보 기술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수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동 지문 인식 시스템과 전국적으로 연결된 지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아 지문 비교는 기술자들이 수작업으로 수행해야 했으며 효율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용의자들의 지문을 수집하는 과정도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되었으며 다른 지역의 데이터와 비교하려면 경찰이 직접 해당 지역으로 가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수사팀은 500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하여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했고 10,000명 이상의 사람을 신문하여 78권의 방대한 사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흘렀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었고 범인은 법의 심판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가족은 처음에는 카이리시 공안국을 자주 찾아와 수사 상황을 문의했지만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망은 점차 사라졌고 방문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나며 마음에 짐을 안고 갔습니다. 공안국의 간부와 경찰들에게 이 두 사건은 지워지지 않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해체되지 않았으며 501호 아파트, 참혹한 사건의 현장은 정기적인 조사 절차를 위해 봉인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두고 현장을 보존했습니다. 새로운 수사 방향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현장으로 돌아와 조사하고 단서를 찾았습니다. 이러한 끈기와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18년 후 사건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수사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새로운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이전에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졌던 이유는 수집된 지문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용의자는 물체와 손가락을 문질러 지문 끝부분을 흐리게 하고 변형시켜 수작업 비교에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기술로 인해 흐릿하고 변형된 지문이 최대한으로 복원되었으며 중요한 특징이 표시되고 명확해져 지문 증거가 그 어느 때보다 유용해졌습니다.
2016년 3월 공안부 형사국은 미해결 살인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그중 카이리 씨의 두 사건이 중점 목표로 선정되었습니다. 류중의 부국장의 지휘 아래 수사관들은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고 범행의 목적이 총기를 탈취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팀은 조사 범위를 챈둥난 지역으로 좁혔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그는 더욱 외로워졌다. 그의 유일한 친구는 1살 어린 하구이자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판카이빈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판카이빈은 황덕훈의 충실한 후배 역할을 해왔다. 20살이 되기 전 황덕훈은 그의 셋째 형처럼 카이윤 회사에서 수리공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그는 화물차 운송을 이용해 주장 삼각주, 주장 산지오초 지역에서 물건을 사들여 다시 판매하면서 추가 수입을 올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업으로 버는 돈이 수리공 월급을 훨씬 초과하자 그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그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아 해고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1992년부터 황덕훈은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고 동시에 빚더미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는 지역 최초로 영화관과 볼링장을 개업하며 초기 자본을 빠르게 모았다. 이후 그는 이 돈을 모두 투자해 도심에 나이트클럽을 열었고 판카이빈과 함께 운영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1996년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나이트클럽이 전소되면서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아이스크림 공장을 차렸으나 경영 미숙과 도박 중독으로 인해 다시 한번 파산하며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다. 비록 촉망받던 사업가로 출발했지만 연이은 실패로 인해 황덕훈은 궁지에 몰렸고 결국 그는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범죄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1998년 황덕훈과 판카이빈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며 돈을 벌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여러 차례 논의 끝에 그들은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현금 수송 차량을 털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먼저 총기를 탈취한 후 은행의 현금 수송 차량을 습격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뇌안 레이안이었다. 뇌안은 황덕훈, 판카이빈과 동갑이며 카이윈 회사 직원의 자녀로서 같은 관사에서 자란 친구였다. 하지만 뇌안의 인생은 이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황덕훈과 판카이빈이 불안정한 삶을 살았던 반면 뇌안은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랐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대학에 진학한 후 사회에서 공무원으로 배치되었다.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그는 카이리 시 공안국으로 전출되었으며 1997년에는 시 중심부인 다스즈 다시지 파출소의 부소장으로 임명되었다. 흥미롭게도 황덕훈이 운영했던 나이트클럽 역시 그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었다. 1998년 3월 뇌안은 권총을 지급받았고 바로 그 총이 황덕훈과 판카이빈의 표적이 되었다. 그들은 치밀하게 뇌안을 관찰하며 생활 패턴과 이동 경로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뇌안은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혼자 귀가하며 권총을 소지한 채 회사 영화관 건물 3층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경찰의 총기를 탈취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한 두 사람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했다. 먼저 폐가에서 공격 및 총기 탈취 연습을 거듭하며 공격에 사용할 망치와 칼을 준비했다. 1998년 10월 17일 밤 9시경 그들은 뇌안의 아파트 복도에서 매복했다. 자정 무렵 경찰 제복을 입은 뇌안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가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을 오를 때 두 사람은 갑자기 공격을 감행했다. 한 명이 그의 목을 조르는 동안 다른 한 명이 망치로 머리를 내리쳤다. 뇌안이 쓰러지자 그들은 흉기로 난폭하게 여러 차례 찔러
현장에서 즉사시켰다. 그리고 그의 권총과 탄약 6발을 탈취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총을 확보한 후 은행의 현금 수송 차량을 털기로 했었다. 그러나 경찰 부소장이 피살된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경찰은 즉시 은행 및 금고 보관소에 보안 강화를 지시했다. 상황이 불리해진 것을 깨달은 그들은 목표를 변경하여 금은방을 노리기로 했다. 하지만 금은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당시 카이리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중국은행 카이리 지점 본사를 발견했다. 여기서 지점장인 료꺼지엔 리귀지안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확인했다. 그는 2년 전 지점장으로 승진했으며 그의 부인은 은행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 또한 황덕훈은 과거 볼링장을 운영할 때 료꺼지엔을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어 그의 생활 방식과 성향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치밀한 감시 끝에 료꺼지엔이 501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의 아파트가 병원 관사 내 최고급 주택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에 따라 금은방 대신 그의 집을 표적으로 삼기로 했다. 1998년 12월 1일 낮 그들은 위장을 위해 배추 2개를 들고 친척 방문을 가장했다. 그리고 17번 건물 5층으로 올라가 반대편 502호의 도어 스코프를 치약으로 막아 감시를 피했다. 마침 딸이 학교에 가려고 문을 여는 순간을 노려 강제로 집 안으로 침입했다. 딸이 비명을 지르자 두 사람은 순식간에 가족들을 제압하고 돈과 귀중품을 요구했다. 이때 전화벨이 울리자 판카이비는 수화기를 바닥에 내던졌다. 전화를 건 사람은 맞은편 이웃인 류샤오윈, 리우차오윤이었다. 응답이 없는 것이 수상하다고 느낀 류샤오윈은 501호를 직접 방문했다. 문을 두드리자 그들은 문을 열어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가 즉시 문을 닫았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은 부인은 큰 소리로 외쳤다. 이에 류샤오윈이 도망치려 했으나 황덕훈은 그녀에게 총을 쏘고 이어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총성이 울린 후 끔찍한 학살이 시작되었다. 료꺼지엔과 그의 가족은 모두 무참히 살해되었으며 범인들은 현금을 비롯한 귀중품을 탈취한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방을 정리하고 방화처럼 보이게 위장했다. 이후 그들은 도주하였고 판카이비는 저장성으로 몸을 숨겼다. 한편 황덕훈은 카이리 지역에 남아 화물차 운전사로 생계를 이어갔다. 2009년 황씨 형제들은 경제개발구에서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면서 분쟁이 법정까지 이어졌다. 이에 따라 4사람의 개인 정보가 판결문에 기록되었다. 2011년 황덕훈은 카이리시 경제개발구 도시관리국 국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의 직위를 악용하여 셋째 형과 공모해 마이치 지역의 토지에서 320만 위안을 횡령했다. 하지만 이익 분배 문제로 형제 간의 갈등이 격화되었고 결국 원수가 되었다. 이 시점에서 황덕훈은 호화로운 별장에서 생활하며 인생의 절정을 누리고 있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을 과시하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나는 위대한 황제의 후손이니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평소 업무에서 점점 자신의 공격적인 태도를 감추기 시작했다. 철거 문제를 다룰 때도 예전처럼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시민들의 반발이나 폭행을 당해도 법적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대응했다. 그 후 그는 카이리시 슬럼가 재개발위원회 부국장으로 전보되었으며 여전히 정과급 관직을 유지했다. 하지만 바로 이 인사가 그의 몰락의 시작이었다.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불분명한 회계 장부가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 기율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결국 황덕훈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었다. 동시에 그의 둘째 형도 90만 위안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황덕훈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 그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공안부가 미제 살인 사건을 재조사하는 전국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이 수사에는 카이리시에서 발생한 2건의 미해결 사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최신 지문인식 시스템 앞에서 그는 18년 전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결국 그가 저질렀던 모든 악행은 하나하나 밝혀지게 되었다. 나중에 진행된 한 인터뷰에서 그는 후회하며 말했다. 그때는 미래가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어요. 알았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범인은 자신들의 범죄를 모두 인정했지만 경찰은 아직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하지 않았다. 두 사건을 완전히 연결짓기 위해서는 64식 권총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황덕훈은 살인 후 약 2에서 3년 동안 권총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2001년에 청수강을 지나가는 구이현 구간에 던졌다고 진술했다. 이 지역은 이후 관광지로 개발되었고 강바닥과 양쪽 강변이 정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권총을 찾기 위해 강을 수색하기로 결정했다.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상류댐의 수문을 닫고 강바닥을 말리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런 다음 격자형 구역으로 나누어 경찰과 전문 구조대원 수백 명이 진흙 속을 뒤지며 수색을 진행했다. 4일간의 끈질긴 수색 끝에 마침내 권총이 발견되었다. 총은 심하게 녹슬어 있었고 플라스틱 손잡이는 이미 부식되어 사라졌지만 경찰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총기의 일련 번호를 확인했다. 그 결과 발견된 권총이 1998년 뇌안액에서 탈취된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018년 2월 11일 카이리시를 충격에 빠뜨린 2건의 살인사건이 구의저우성 중급인민법원에서 공개 재판에 회부되었다. 구의저우성 인민검찰원은 황덕훈에게 권총 탈취, 강도,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를 적용했으며 판카이빈에게 권총 탈취 및 강도 혐의를 적용했다. 법정에서 두 피고인은 모두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죄합니다. 경제적으로라도 보상하겠습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내 삶은 엉망이었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밤마다 어둠이 두려웠습니다. 심지어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판카이빈은 이렇게 답했다. 2018년 7월 30일 구의저우성 중급인민법원은 황덕훈과 판카이빈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정치적 권리를 영구히 박탈당했으며 모든 개인 재산이 몰수되었다. 이 2명의 잔혹한 범죄자는 수많은 희생자들을 비극으로 몰아넣었다. 18년간 이어진 수사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범죄수사 기법의 향상으로 인해 카이리시에서 발생한 2 사건의 범죄 현장에서 수집된 지문 증거가 결국 모든 진실을 밝혀냈다. 이로써 카이리시를 뒤흔든 사건은 마침내 종결되었으며 2명의 범죄자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